애운퇴한 전설을 건드렸다. 구멍가게 사장이 조폭을 법으로 무너뜨린 진짜 이유. 서울 북서쪽 재개발에서 비켜난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 낮에도 햇빛이 반쯤만 들어오는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다. 바랜 간판에는 희미하게 행운상회라고 적혀 있었다. 주인 박도윤, 53, 혼자 산다. 아침 6시 40분에 셔터를 올리고 밤 10시 정각에 불을 끈다.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가게 안은 단출했다. 통조림, 컵라면, 세제, 초코파이, 달걀 한 판. 계산대 옆에는 오래된 커피포트가 있고 벽에는 CCTV 모니터 4대가 돌아간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늘 바빴다. 손님이 들어오면 신발을 먼저 본다. 뒤꿈치가 다른 방향, 바지 밑단의 흙, 손등에 굳은 살. 계산대에 동전을 올리는 방식, 지갑을 여는 속도, 시선의 흔들림. 습관처럼 읽는다. 그건 오래된 직업병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골목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비슷한 검은 점퍼 차림. 눈빛이 가볍지 않았다. 청림파. 최근 이 일대 재개발을 밀어붙이며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신흥 조직이었다. 겉으로는 부동산 개발 회사 간판을 달았지만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동의서 안 쓰면 버티기 힘들다는 말. 가게 문이 열렸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앞장선 남자가 계산대 앞에 섰다. 30 초반. 머리를 짧게 밀었고 턱에 옅은 흉터가 있었다. 행동대장 이정수였다. 사장님, 인사 좀 드리려고요.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췄다. 물건은요? 정수는 웃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재개발 추진 동의서입니다. 여기 다 사인했고요. 사장님 가게도 포함입니다. 이전비, 보상금 충분히 챙겨드립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겼다. 글을 읽는 눈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관심 없습니다. 짧았다. 정수의 미소가 굳었다. 이 동네 다 합니다. 혼자 남으면 손해예요. 그럼 다 잘 되겠네요. 도윤은 서류를 접어 돌려줬다. 저는 안 합니다. 뒤에 서 있던 조직원이 선반을 툭 쳤다. 과자 몇 봉지가 떨어졌다. 정수는 계산대 위에 손을 올렸다. 사장님, 우린 예의 지키려고 먼저 온 겁니다. 좋게 갑시다. 도윤이 처음으로 정수의 눈을 마주봤다. 그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계산하는 시선이었다. 정수의 오른쪽 어깨가 약간 내려가 있었다. 오래된 탈구 흔적. 주먹 쓸 때 왼손을 먼저 쓸 가능성. 말투는 거칠지만 발음이 또렷하다.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달하는 입장. 예의라면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남의 가게에서 물건 떨어뜨리진 않죠. 공기가 얼어붙었다. 뒤에 있던 조직원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잠시 도윤을 노려보더니 낮게 웃었다. 시간 들이죠. 생각해보세요. 생각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더는 건드리지 않았다. 후회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다시 빗소리만 남았다. 도윤은 떨어진 과자를 주워 선반에 올렸다. CC TV 화면을 천천히 되감았다. 세 남자의 얼굴, 체형, 걷는 속도, 차량 번호, 승합차 뒤 범퍼에 붙은 작은 스티커까지. 그는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머릿속에 저장했다. 10년 전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의뢰인은 얼굴을 보지 않았고 결과만 확인했다. 총을 거의 쓰지 않았다. 칼도 마지막 수단이었다. 사고처럼 보이게, 분쟁처럼 보이게,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끝냈다. 하지만 지금은 구멍가게 주인이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그날 밤 셔터를 내리기 전 도윤은 골목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멀리서 아까 그 승합차가 다시 한번 지나갔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확인했다. 누르지 않았다. 대신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선은 넘지 마라.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셔터를 내렸다. 하지만 골목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청림파가 다녀간 뒤 골목의 공기는 묘하게 가벼워졌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이미 동의서에 사인했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었다. 버티는 쪽이 점점 줄어들 뿐이었다. 박도윤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CCTV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고 가게 옆 전신주에 새로 달린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다. 구청 설치라고 적혀 있었지만 각도는 골목 입구를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그는 동네를 한 바퀴 걸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공사 가림막, 공터에 세워진 컨테이너 사무실, 청림파의 임시 거점이었다. 사람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걸음은 숨기지 못한다. 같은 조직은 비슷한 보폭으로 걷는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였다. 생각해 보셨죠? 도윤은 계산대 위에 동전통을 정리하며 말했다. 말했죠. 안 한다고. 정수는 계산대에 계약서를 다시 올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가게 옆 벽에 금이 간 사진이었다. 낡았네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됐다. 도윤은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건물 점검은 구청에서 합니다. 신고해두죠. 정수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가면 서로 피곤합니다. 피곤한 건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 정수는 한 발 다가섰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정수의 허리춤으로 떨어졌다. 얇은 접이식 칼의 실루엣. 왼손이 주머니 안에서 미세하게 움찔했다. 도윤은 물병 하나를 계산대 위에 올렸다. 목마르면 이거 드세요. 1,000원. 정수는 잠시 멈칫했다. 긴장이 끊겼다. 장난합니까? 물건 사러 온 줄 알았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낮게 말했다. 마지막입니다. 새벽 1시 40분. CCTV 화면에 그림자 셋이 잡혔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들이 셔터 앞에서 서성였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스프레이를 꺼냈다. 도윤은 이미 가게 안에 없었다. 그는 맞은편 2층 빈집에서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낮에 부동산에 문의해 열쇠를 빌렸다. 지붕 누수 확인이라는 핑계였다. 스프레이가 셔터에 닿기 직전 골목 끝에서
경찰 순찰차 불빛이 번쩍였다. 남자들은 흩어졌다. 순찰은 우연이 아니었다. 도윤은 이틀 전 익명으로 청소년 음주 신고를 여러 번 넣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골목, 순찰 루트는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는 누군가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환경을 바꿨다. 다음 날 청림파 컨테이너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누가 신고했어?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기태 두목은 서류를 던졌다. 그 가게 주인, 뭔가 있다. 배경캐. 조직은 도윤의 주민등록, 세금 기록, 병원 기록까지 훑었다. 깨끗했다. 지나치게. 하지만 해외 체류 기록 10년이 비어 있었다. 출입국 기록은 있는데 국내 주소지가 없다. 세금도 없다. 흔적이 얇다. 기태는 이를 갈았다. 은퇴한 노민네. 그날 밤 정수는 귀가 중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순간 발목이 걸렸다. 바닥에 얇은 낚싯줄이 팽팽하게 묶여 있었다. 정수는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다. 오래된 탈구자리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눌렀다. 힘을 주지 않아도 움직일 수 없는 각도.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겁만 주겠다고 했지. 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았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네가 넘으려는 선을 보여줬을 뿐이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정수의 통화 목록을 훑었다. 두목, 회계 담당, 외부 브로커. 몇 개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가게 건드리지 마라. 다음은 내 두목이다. 정수의 손목이 풀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지만 이미 주변은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정수는 조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넘어진 건 술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두목 한기태는 직감했다. 그놈이 움직였다. 도윤은 여전히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 거스름돈을 정확히 건넸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균열은 시작됐다. 청림파 내부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를 넣기 시작했다. 계좌 내역 일부, 불법 계약, 녹취 파일 일부. 도윤이 직접 손댄 것은 없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분위기였다. 청림파 사무실 공기는 무거웠다. 익명 제보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다. 계좌 흐름 일부, 위장 계약서 사본, 폭행 장면이 담긴 녹취 파일.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지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 위험했다. 두목 한기태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우릴 안 건드렸으면 조용히 살았을 놈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 숨통을 죄고 있어.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님, 그 사람 보통 아닙니다. 얼마나? 잠시 침묵.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계산으로. 기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배경 덕혜. 박도윤. 주민등록상 문제 없음. 전과 없음. 세금 체납 없음. 그러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활동 기록이 거의 없다. 출입국 기록상 동남아와 동유럽을 오갔다.
체류 목적은 개인 여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기타에는 예전 조직 원로를 다시 찾았다. 낡은 다방 구석,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오, 도윤. 그게 답니까? 그땐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만 중요했지. 노인은 낮게 말했다. 의뢰인은 직접 만나지 않았다. 중간 브로커를 통해 계약했고 실패는 없었다. 총소리도 피비린내도 거의 없었다. 사고사, 심장마비, 내부 분열. 상대는 스스로 무너졌다. 기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왜 사라졌죠? 마지막 일 이후로 은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의뢰인이 정치권과 엮였고 정리가 필요했다는 말도 있었지. 노인은 눈을 들었다. 그런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날 밤 기태는 결심했다. 불질러. 단순 협박이 아니라 완전한 압박. 가게가 사라지면 도윤도 물러날 거라 판단했다. 새벽 2시 10분. 조직원 셋이 휘발유통을 들고 골목에 들어섰다. 순찰 시간은 파악해뒀다. CCTV는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면 된다 생각했다. 그러나 셔터 앞에 다다르자 이상했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뭐야, 휘발유가 아니라 물이었다. 누군가 이미 골목 바닥에 물을 뿌려놨다. 불이 번지기 어려운 환경.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울렸다. 조직원 한 명이 뒤를 돌아본 찰나 그림자가 스쳤다. 정확한 타이밍에 한 명의 손목이 꺾였다. 다른 한 명은 무릎 뒤를 가격당해 주저앉았다. 소리는 거의 없었다. 비명 대신 숨이 막히는 소리만. 정수는 마지막까지 버텼다. 왼손으로 주먹을 날렸지만 허공을 쳤다. 다음 순간 그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닿았다. 불은 붙일 사람이 있어야 나지. 목덜미 신경이 정확히 눌렸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선 도윤의 실루엣을 봤다. 아침 뉴스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재개발 구역 내 폭력 조직원 3명 체포. 현장에서 휘발유통과 흉기가 발견됐고 익명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청림파는 발칵 뒤집혔다. 누가 신고했어?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알았다. 도윤이 직접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 누군가 흘린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기타에는 이를 갈았다. 그놈 우리 내부를 보고 있어. 실제로 도윤은 조직 내부를 보지 않았다. 다만 정수가 쓰던 휴대폰에서 몇 개 번호를 기억했고 그중 하나가 예전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오래전 인연이었다. 그는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묵은 채무를 떠올리게 했다. 그쪽 애들 무리수 둔다더라. 단 한 통의 전화. 그 후로 제보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행운상회는 평소와 같았다. 도윤은 계산대 뒤에서 신문을 넘겼다. 작은 기사에 눈길이 잠시 멈췄다. 청림파 사무실 앞에는 취재진이 모였다. 압수수색 영장이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골목 주민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무서운 건 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모르는 번호. 그만하시죠. 만나서 얘기합시다. 한기태 도윤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가게로 와라. 물건 사는 손님으로.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라진 10년의 그림자가 다시 서울 골목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저녁 8시 17분. 골목은 조용했고 행운상회 형광등은 평소처럼 희미하게 깜빡였다. 문이 열렸다. 한기태가 혼자 들어왔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셔츠 차림.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최소한 겉으로는 물 하나 주세요. 도윤은 진열대에서 생수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다. 1,000원입니다. 기타에는 10,000원짜리를 내밀었다. 잔돈을 받으며 둘의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5초 먼저 입을 연 건 기태였다. 왜 우리를 건드립니까? 도윤은 영수증을 건넸다. 난 시작 안 했습니다. 우리 조직원 셋이 체포됐습니다. 불 붙이러 왔다더군요. 기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증거는 어디서 났죠? 모르죠. 요즘 세상엔 카메라가 많으니까. 침묵이 길어졌다. 가게 안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기태가 한 발 다가섰다. 조건을 말하죠.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다. 이 골목에서 손 떼겠습니다. 대신 더 이상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가게 안 건드리면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미 많이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기타에는 그걸 직감했다. 그날 밤 청림파 내부는 갈라졌다. 형님, 지금 빠지면 약해 보입니다. 이미 검찰이 움직입니다. 배후가 누군지 모릅니다. 기타에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최근 3주 사이 조직 자금 흐름이 외부로 새어나갔다. 내부자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도윤은 칼을 들지 않았다. 사람을 흔들었다. 두려움은 조직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도구였다. 이틀 뒤 새벽,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동시에 청림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횡령, 공갈, 특수협박. 혐의는 충분했다. 익명 제보자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정수는 체포 직전 휴대폰을 붙잡고 망설였다. 두목에게 전화할까? 아니면 그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다. 법정. 한기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배후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정교했다. 계좌 추적 자료, 녹취 파일, 내부 문건. 검사는 말했다. 피고인은 조직을 이용해 재개발 구역 상인들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기태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방청석 맨 뒤에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박도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증인이 아니었다.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선을 넘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봤을 뿐이다. 행운상회. 아이 둘이 과자를 고르며 웃고 있었다. 도윤은 봉투에 담아 건넸다. 아저씨, 저 사람들 다 잡혔대요. 그래? 아저씨,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무서운 건 나 아니야. 선택을 잘못한 거지. 셔터를 내리기 전 그는 골목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컨테이너 사무실은 이미 철거됐고 벽에 붙었던 재개발 현수막도 사라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이 정도면 됐죠. 짧은 문자. 도윤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계산대 아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여권 하나와 다른 이름이 적힌 카드가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다. 은퇴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돌아오는 것뿐이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도윤은 알고 있다. 다음 선택이 시작되면 이번에도 법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걸. 겨울이 시작될 무렵 한기태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7년. 법정안은 조용했다. 재판장은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숨소리만 오갔다. 피고인은 조직적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불법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사회적 해악이 중대합니다. 한기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항소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흐름을 설계했다. 계좌가 어디서 막히고 누가 먼저 흔들리고 어떤 타이밍에 제보가 들어가는지 칼보다 정교했다. 행운 상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박도윤은 아침 6시 40분에 셔터를 올렸다. 라면 박스를 정리하고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 구석에 청림파 관련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다. 그는 끝까지 읽지 않았다. 점심 무렵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었다. 정수였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어깨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물 하나 주세요. 도윤은 말없이 생수를 건넸다. 형님, 아니 사장님. 호칭이 바뀌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도윤의 손이 멈췄다. 난 사람 죽이는 일 그만둔 지 오래다. 우릴 망가뜨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도윤은 계산대 위 동전을 정리하며 말했다. 망가뜨린 건 나 아니다. 선택이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안다. 폭력은 순간이지만 두려움은 오래간다. 그리고 내부 균열은 스스로 번진다. 조직 안 하겠습니다.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래도 선은 안 넘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경고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확인만 있었다. 그럼 됐다. 정수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울렸다. 밤. 도윤은 셔터를 내리기 전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청림파가 쓰던 컨테이너 자리엔 이제 작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이 벤치에 앉는 공간.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공기, 맑은 별빛, 휴대폰이 진동했다. 일거리 있습니다. 해외권. 모르는 번호.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한때는 이런 메시지가 일상이었다. 도시와 도시 사이, 이름과 이름 사이를 떠돌던 시간. 도윤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은퇴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번호를 차단했다. 가게 안. 그는 계산대 아래 금고를 다시 열었다. 오래된 여권과 다른 이름이 적힌 카드. 잠시 손에 쥐었다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가위로 잘랐다. 카드가 2동강 났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초등학생이 들어와 말했다. 아저씨, 여기 오래 해주세요. 도윤은 처음으로 옅게 웃었다. 그래, 오래 하자. 전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남는다.
총도 칼도 없이 법과 선택,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끝낸 싸움. 박도윤은 다시 계산대 뒤에 섰다.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골목 사람들은 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만약 또 누군가가 선을 넘는다면 이번에도 누군가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무너질 것이다. 조용히, 정확하게.